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에 가면 7년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을 파던 중에 지하 200m 부근에서 천연가스가 새어나왔고요. 굴착기와의 마찰 때문에 불이 붙은 건데요.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꺼질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늘 피어오르는 소망이 있죠. 우리 땅에서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석유가스전 시추 승인 소식은 국민들을 설레게 하기도 혹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번번이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이번엔 다를까요? 벌써부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현실화될 경우 세계 15위 매장량, 우리 국민 29년치 사용량 등등 부푼 마음만큼 부푼 기대치가 언급됩니다. 매장량도 많고 경제성도 좋길 바라지만 기대치가 큰 만큼 오히려 그 탐사 결과를 냉정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유국으로 갈 수 있을지 쟁점별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정부가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과연 이 셈법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아이고 7027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답 산유국인 줄 알고 벌써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고요. 다음 달부터 이걸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정부가 국제교류기여금, 그 부담금을 좀 낮췄기 때문인데요. 해외를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10년짜리는 약 3,000원이 줄어들고요. 일회성인 단수 이것은 발급받는데 약 5,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고 나가야만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혹은 유효기간이 좀 모자라면 비행기를 못 타거나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잘 챙겨야겠죠? 여행 갈 때.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것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오른 걸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4월에는 2.9%였으니까요. 2.9, 2.8, 2.7 조금씩은 내려오곤 있는데 여전히 좀 더디기도 하고요. 농산 물가는 19%나 오르면서 여전히 식물가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식도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뉴욕 증시가 이제 제조업 지표 부진에 이제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56% 올랐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 0.11%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5월 이 구매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두 달 연속 위축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자,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졌는데요. 이날 특히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기술적 오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가 99%나 이제 폭락한 것으로 표기돼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늘 주목을 받은 건 이제 엔비디아,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인데요. 차세대 A칩을 발표하면서 5% 가까이 급등해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전날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밝혀서 서부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는 배럴당 74달러대로 마감을 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이제 코스피는 이제 개장초 2자릿수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낙폭을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1.7%나 껑충 튀었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금리 우려에 대한 완화, 여기에다가 이제 K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유 관련주들이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폭등을 했는데 수급 주체별로는 어제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그 석유가스장 관련된 이른바 테마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SK 지주사는 오늘은 주가가 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2심 판결 관련해서 첫 심경을 밝혔네요. 맞습니다. 어제 이 최태원 회장과 이제 SK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긴급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안건이 이제 2심 판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을 좀 잠재워보자 이 대응책을 논의했고요. 우선 이제 경영권 다툼의 불씨를 좀 차단하고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그룹이 성장했다라는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의 주홍 글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최태원 회장은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SK 구성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이제 부정적 이미지 신뢰도 하락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 게 몇 년치의 소득을 모아야만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다 이런 통계들. 근데 이제는 저축만으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계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20대 직장인이 저축해서 서울 아파트 사기 위해서는 86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86년. 제가 본 전망 중에 가장 긴 기간인데요. 네. 이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내 생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출처가 민주노총 이제 산하기관입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보고서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데요. 이 보고서는 이제 지난해 기준 20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평균 한 4,100만 원대. 여기에 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 가능한 금액을 1,300만 원대로 봐서 지난해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천만 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20대 서울 직장인이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무려 86.4년에 걸쳐서 저축 계약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같은 조건이었다면 40년 미만이었는데 10년 새 2배 이상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폭등했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86.4년을 모아야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20대만 고달픈 것도 아니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또 1960년대생들 상황도 녹록지 않죠. 맞습니다. 20대만 아프냐 60년대생 나도 아프다라는 겁니다. 네. 60년대생이 한 8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이제 이 정년을 넘었습니다. 절반가량은 이미 은퇴 시점을 지났습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또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첫 세대, 마저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재단 법인 돌봄과 미래가 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19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60년대생 10명 가운데 대여섯 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둘 다 양쪽 모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러다 보니 퇴직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평균 2.3개 일터에서 두세 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명 중 1명은 정작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자, 마트에서 알바하면서 부모 손주 돌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은퇴 못하는 60년대생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낸 대목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보통 저축은행이 시중보다는 예금 금리 조금 더 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맞습니다. 통상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이자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3.67%, 반면 5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58%, 격차가 불과 0.11%포인트 차밖에 안 되고 일부 시중은행은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느냐? 저축은행이 지난해 9년 만에 적자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됐죠. 또 조달 비용 치솟았는데 여기다 이제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충당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제 곤두박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저축은행들끼리 수신 경쟁을 지금 자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이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도 당분간 저축은행이 예금 이자 경쟁은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예금 이자 많이 안 주면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시중은행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행권에서 이제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 17조 원 가량 늘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3, 4월에 걸쳐서 3월, 4월에는 오히려 줄어든 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은행의 정기예금을 찾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자가 높아서다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입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또 몰리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저축은행은 PF에 발목이 잡혀서 예금 이자를 더 얹어주질 못한 형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은행이 유동성이 더 오히려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기름과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가 펑펑 솟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원탁의 기자들 K 인사 같이 나눌까요? KBS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분 네. 같이 하는 걸로. 어제 그 브리핑 다들 보셨죠?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 네. 네네. 나중에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네. 그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탐사 시추를 정부가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 일단 어제 강나루 상황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야말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한 오전 10시쯤이었거든요. 그러게 저희 성공 예감 진행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셨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출입 기자들한테도 거의 한 8분 전에 공지가 됐다고 하고 그 산업자원부 직원들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단은 좀 깜짝 뉴스, 깜짝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이제 앞바다라고 하는데 이제 38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심해에 이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가능성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매장량 중에 이제 4분의 1이 석유. 4분의 1이 석유고 이제 나머지는 가스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양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 만약에 이제 그 최대치로만 봤을 때 천연가스는 이제 최대 29년,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썼을 때 천연가스는 이제 29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고 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양이다. 일단 요 정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아닙니까? 정말 이제 깜짝 놀란 소식이기도 했고요. 예, 저희가 이번 주 주제로 유전을 다룰 줄이야 생각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일단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꼭 나왔으면 좋겠고 정부가 말하는 20%가 꼭 100%가 성공률 100%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자로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많이 본 어떤 소식이나 그런 분야면 이게 정부가 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 정부 이번에 좀 겸손한데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저도 처음 다뤄보는 주제고 아마 우리 정부의 뭐 사람들도 대부분 유전을 파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로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정부도 그냥 미국의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해저 탐사 기관의 탐사 추정값이 나온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저희는 옮겨주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안에서만 제가 좀 평가를 해보면 어제를 기준으로 하루 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고 하루 만에 발표를 했어요.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이게 중요한 뉴스여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뭔가 좀 교차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발표하지?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 안에서는 판단할 능력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 미국의 해저 탐사 전문 기관 액트지오사라고 하던데 이제 거기에 자문 결과를 받고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액트지오사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는 되게 소규모 심해 평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약간 맥이 빠지잖아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무슨 그런 말을 어떻게 얼마나 믿을 수 있어.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 CEO가 빅터 아브레우라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이 사우디 아람코고요. 2등이 미국의 엑슨모빌입니다. 그렇죠. 그 엑슨모빌에서 탐사 부문장을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전문가이고 지금 어제 정부에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금세기에 가장 큰 유전 발견이라고 평가되는 게 남미 가이아나의 유전 발견인데 거기가 110억 배럴의 매장량으로 해서 가이아나나 팔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 가이아나 그 유전을 탐는 탐사에 참여한 회사라고 해요. 물론 이거 정부의 발표입니다. 뭐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엑슨모빌이라는 유수의 유전 기업에서 탐사 부문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금세기 최대 유전 발견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원전의 탐사에도 참여했으면 일단 신빙성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거기서 성공 확률 20%라고 찍었다고 하니까 보통 현재 지금은 이제 물리 탐사 단계인데 좀 이따 자세한 진행 상황을 얘기하겠지만 그 단계에서 성공률 20%라면 꽤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로서 이제 평가되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어제 정부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건도 맞아야 되고 이런 뭐 그렇죠. 가정도 충족돼야 되고 하는 게 남아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 산업부 설명을 더 들어보니까 그 액트지오사의 어떤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 전문가 그룹 또 이게 네. 뭐 정유나 이제 그 시추 산업을 하는 그런 업계 전문가에게도 또 한 번씩은 더 검증을 해봤다. 물론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덧대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보는 게 이제 2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네, 가능성을 20%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10%를 많이 얘기한다고 하고 김준범 기자가 얘기했던 이제 가이아나 광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7% 정도 보고 시작했다고 해요. 가능성을. 네, 가능성을 7%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20%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뭐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이 석유업계, 유전업계에서는 파봐야 안다. 이게 그쵸, 약간 업계에서 정설이라고 하는데 그 확률에 비하면 낮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간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전격 발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통령의 첫 그 국정 브리핑입니다. 취임하고 이제 첫 국정 브리핑인데 다른 일정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질의응답을 안 받고 떠날 정도로 이제 바로 잠깐 시간 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또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했는데 그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제 그 큰 데미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어쨌든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있는 채로 좀 발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탐사 시추를 해보고 연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대략적인 가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증시, 주식 시장 아닙니까? 예.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일부 석유 관련주들, 그다음에 강관 만드는 파이프 만드는 회사들, 뭐 에너지 회사들이 상한가에 또 줄줄이 갔고 한국가스공사마저도 어제 상한가,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5% 추가 급등. 난리가 났습니다. 석유, 가스 이렇게 들어간 데는 다 좀. 근데 이건 분명히 과민 반응이고요. 뭐 이대호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에너지 인프라주가 얼마나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잊혀진 주식들. 한국가스공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다는 거는 분명 오버 슈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성공 확률 20%고 확실한 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일종의 테마주 열풍에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그 주유소 사업, 석유 유통 사업하는 회사들까지 지금 연속 상한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 유전 개발하고는 사실은 맥이 닿지는 않기는 하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또 되네요. 그래서 이 좀 프로세스를 조금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이제 크게 3단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리 탐사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물리 탐사를 하고 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탐사 시추 실제로 이제 파봐야겠죠. 그게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에 상업 개발. 그러니까 파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딱 파봤는데 이게 팠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채산성이 나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건 일단 전문가 그룹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아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1단계에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보면 이제 연말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시추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를 보실 때 어떤 이런 단계와 프로세스를 간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이게 있습니다. 워낙 다들 이제 생소한 분야실 테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물리 탐사라는 게 뭔지 저도 네. 급하게 공부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지구과학 시간 이럴 때 배운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 보통 석유나 가스가 들어있는 땅의 공통적인 모양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밥그릇 같은 거를 딱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 아래 액체, 석유가 이제 들어있는 그 모양인데 사실 그 땅속이 그런 모양인지를 어떻게 찾겠어요. 다 파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기술로는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가 돌아오는 속도와 각도를 가지고 요렇게 밥그릇 모양으로 뒤집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게 물리탐사인데 현재 그 단계, 그러니까 동해 포항 앞바다에 그 위치에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안에 상당한 액체가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강 기자가 말씀하신 그 시추 탐사. 그 액체가 기름인지 물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빨대를 꽂는 거죠. 빨대를 꽂아서 쭉 뽑아 올렸을 때 물이거나 바닷물이면 꽝인 거고요. 액체, 기름이거나 가스 혹은 최소한 기름 성분이라도 나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어제 성공 확률이 20%라고 했기 때문에 빨대를 5개를 꽂으면 최소한 하나는 나온다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처음 시작하는 게 내년 초고 그게 만약에 첫 번째 빨대에 꽂아서 나와버리면 정말 내년 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내후년까지 5개를 꽂는다고 하니까 좀 차분하게 보자면 내후년까지는 돼서 5개 모두 혹은 5개 하나라도 기름 성분이 나오면 정말 이제 기름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유가는 100원 하는데 그 파는 비용 200원 들어가 버리면 그건 파나마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지는 게 마지막 단계고 그게 되면 2035년에 이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 경제성을 좀 높게 보나 봅니다. 그 산업부 장관도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그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2,300조. 코스피 시가총액이랑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적절치는 않아요.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 그냥 표현으로는 규모, 맞는데 규모. 어느 정도 되냐 네, 이거를. 뭐, 예,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거는 모든 적절하진 기업의 주식 총 합이니까 예, 그 예. 가치를 가지고 생산 활동에 쓰이는 거고 여기 이제 매장량은 뽑아서 쓰게 되면 또 조금씩 이제 고갈이 되는 거니까 좀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게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예. 근데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포항 지역에서 가스나 기름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나왔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는데 포항 남구에 철길숲 그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불의 정원이라고 예, 불의 정원.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이번에 그래서 찾아가시는 분들 더 많아지시고. 네, 거기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와 이제 뭐 사진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제 2017년 5년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숲을 조성할 때 굴착하다가 이제 지하에서 천연가스에 이제 불꽃이 붙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네. 물론 이제 메탄이어서 이제 경제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포항의 어떤 지리적 특성이 좀 이제 동물 사체들이 유기물이 많이 쌓여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1975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때도 이제 포항 주택가에서 이제 석유가 발견돼서 이듬해 이제 영구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의 이 이슈가 완전 이제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이제 50년 전에 나왔던 이슈죠.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 전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때 막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막 그 정도로. 왜냐면 이제 70년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고 네. 다들 이제 잘 살아보세요 이럴 때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감정이입이 됐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여기에 동해 1 가스전이라고 실제로 가스가 나왔어요. 물론 양이 얼마 안 되지만 하루에 1,000톤 정도밖에 안 되지만 17년 동안 가동이 된 가스전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후보지로 삼는 곳이 8광구와 6-1광구인데 동해 가스전 6-1광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전이라는 게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소규모지만 가동됐던 가스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질적 특성은 좀 유사하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동해 1 가스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라고 수식어를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미 95번째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산유국이 된 거죠. 95번째로. 2021년에까지는 됐었죠. 그때 조금 뒤로- 가스가 나왔을 예, 때. 그 이후로 이제 가스가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갈됐기 때문에 지금은 산유국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엔 그 발표한 그 140억 배럴이든 그 이하든 간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산유국 지위를 회복을 하는 거죠. 산유국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앞에서도 강나루 기자 경제성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시추구 하나 파는데 1,000억. 근데 네. 5개를 파야 돼서 그냥 산술적으로도 5,000억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건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 돈으로 해야죠, 이거는. 네. 네, 이건. 그리고 또 이제 5천억이 이제 사실 최소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11번 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5번 파면 무조건 걸린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실제로 했을 때 더 이제 많이 공을 뚫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동해 가스전도 우리가 사실 존재를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가스전인데 예. 투입한 비용이 1조 2천억 원이고요. 회수한 비용이 2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건지면 남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동해 가스전은 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여서 채굴 비용이 덜 들었고 이번에 깊은 바다니까 큰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가 말한 그 규모라면은 무조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게 신빙성이 있다면 뭐 몇 천억은 아낄 진짜 문제는 기름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몇 천억 아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보긴 해봐야죠. 네. 파봐야 아는 거니까 파보기는 해야죠. 근데 이제 돈은 드는 거고 정부랑 뭐 가스공사나 아니면 외자 유치를 해서라도 좀 같이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게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정부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건 투자를 받기 나름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파는 돈이 부족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정부 산업부 차관도 명확히 설명하더라고요. 해외 기업의 참여를 받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때 기술만 제공할 것인지 아니 우리도 자본도 함께 태울게 나중에 나오는 뭐 기름의 몇 퍼센트 저 이거 계약하기 나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자원 개발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해외 유전을 그렇게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해외 유전을 이 유전을 외국 기업에게 참여하는 기업에게 일부 판다면
뭐 공유하게 되는 거죠. 지분 비율로.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멀리 나가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한번 멀리 나가 볼게요. 근데 이게 아직 뭐 성공 가능성을 논하는 초입 부분이기는 한데 예. 이게 실제로 만약에 있다 한들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시대인데 네. 석유 가스전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발표하고 당장 이제 환경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이게 산유국이 된다고 이렇게 급하게 브리핑을 해서 장수로 하는 게 이제 과연 맞냐, 기후위기 인식이 이제 아니라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 140억 배럴 묻혀 있다고 하면 뭐 2035년 이렇게 하면 뭐 가스전이나 다른 이제 광고들을 봤을 때 이제 뭐 20년, 30년 이렇게 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막 2060년까지 이제 화석 연료를 채굴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으로 정한 게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놓고 포기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규탄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건 약간 좀 너무 좀 과도한 앞서 나간 비판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것과 우리가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게 꼭 배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에너지를 섞어 써가면서 서서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원전도 필요하고 LNG 화력 발전도 필요하다.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기간 석유와 가스는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께 있다면 무조건 좋은 거죠. 물론 이게 엄청난 희망 회로긴 하지만. 네. 그러게요. 이지현님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김미성님은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또 장현희님은 유전이 터지면 노르웨이처럼 운영해서 국민들 노후 걱정 없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국민연금 개편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유전 이거 제대로 터져주면 국민연금 개편안 안 해도 되는. 노르웨이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온 국민의 행복 회로를 좀 돌려주는 뉴스. 잘 되면 뭐 행복한 뉴스. 어찌됐든 간에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예, 예.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외 방문할 때 이거 꼭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비자 없이 이것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이제 조사해서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요. 영국의 헨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것 파워는 세계에서 공동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것이 있으면 193개의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신원이나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 그게 국제적으로 통하는 신분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발급할 때 드는 이제 부가금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한 3,000원에서 5,000원 아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뉴스도 전달해드리고 상식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 두 글자 정답을 여러분께 요구를 한 겁니다. 4408님, 저 내일 이거 들고 떠납니다. 부럽습니다. 어디로? 어디 해외에 가시니까 들고 나가시는 거겠죠. 4779님이 저는 부장님 몰래 이어폰 끼고 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손이 떨린다고. 이게 왜요? 예, 몰래 그 퀴즈 정답을 보내서 좀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4779님 부장님 몰래 듣고 계시는 4779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번호 뒷자리를 불러드려도 요즘에는 그 직장 동료들 핸드폰 번호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외우는 사람이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예, 안 들킬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8호 영사님은 저는 10년짜리 이걸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해외 안 나가고 그대로 만기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나 해외 많이 나갈 거니까 이거 두꺼운 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10년짜리 복수 여권 해놓고서 스탬프 한두 개 찍고 이제 끝. 그런 분들 많은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제 개편, 세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가을쯤에 네. 더 활활 타오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군불이 이제 떼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야기가 아니면 큰 충돌이 별로 없이 이야기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더라고요. 종부세. 네. 요건 조금 의외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까? 일단 뭐 이 세금에 대한 얘기는 두 분이 더 구체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겠지만 요 상황 배경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종합부동세 같은 종부세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사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공약이고 사실 올해가 거의 20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거의 상징이자 성역으로 여겨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줄곧 이제 목소리를 놨었는데 그럼 지금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늘 이제 종부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해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새로 원내대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호응을 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다가 이제 뭐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도 이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그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외쳤던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 이제 폐지하자. 또 7월에 이제 그 세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필두로 해서 여러 이제 세제 개편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히려 또 그 전통적인 입장도 있고 정부 여당에서 또 막 그래 그럼 폐지하자 이렇게 호응하니까 또 요즘은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럼 완전 또 폐지하자는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러니까 이게 뭐 찬반을 떠나서 정말 여야 정치권이 정말 오랜만에 네.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꺼낸 것 같아요. 맨날 특검법 얘기만 하다가 어쨌든 뭐 종부세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한 세제의 근간이니까요. 한 해에 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네. 거치는 우리나라 세수의 한 2% 정도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또 이게 또 상대적으로 좀 상징화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고 항상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여겼는데 어쨌든 그게 테이블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만 방금 강 기자 말씀처럼 민주당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주택 실거주자 그러니까 딱 집 한 채 있고 다만 그 집이 비싸진 시세가 올라서 비싸진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손을 대보자는 뉘앙스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잘 됐다. 이번에 아예 다 폐지해버리자. 이런 온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접점만 찾는다면은 뭐 최소한 1주택 실거주자 정도에서는 지금과 크게 이제 변화가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된다면 생산적 논의가 된다면 근데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무슨 주제든 생산적 논의가 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기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교집합이라도 여야 간에 나왔습니다. 종부세에서.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냐 폐지냐. 근데 최소한은 완화는 될 것 같다.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1주택 실거주자는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금액이 얼마까지냐. 근데 사실 종부세도 지금 이제 12억 원입니다만 부부가 이제 지분으로 나눠서 갖고 있을 때는 뭐 24억 원까지도 네. 사실상. 근데 그것도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제 30억짜리 주택 아니고서는 거의 종부세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고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일단은 교집합은 찾은 문제, 종부세이고. 근데 이게 또 넘어야 될 산이 국민적인 공감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아직도 소수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근 50만 명 정도 냈는데 50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잡으면 1%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걸 가구 수로 잡으면 한 상위 한 2, 3% 정도가 내는 어쨌든 잘 사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고 약간 부유세 느낌도 좀 있는 세금이어서 이거를 없애거나 줄여준다는 건 어쨌든 부자 감세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른 세금 얘기하겠지만 지금 모든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뭐 이미 통계를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수 결손이 50조 원이 넘었고요. 그렇죠. 올해는 이미 8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니 계속 세수는 펑크가 나는데 깎아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반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도 지금의 세수 진도율대로 가면 한 30조 원이 부족할 예.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정말로 종부세를 손을 댄다면 반대로 다른 세목을 올려야 이게 합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 같은 경우인데 재산세가 원래 전통적인 부유세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는 약간 특별한 개념을 더한 거고
종부세를 없애기 위한 해버리면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데서 대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조정이 뒤따라야만 현재 정부의 세수 결선을 악화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유세인 재산세랑 종부세 이게 뭐 이중과세다.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된다. 아니면 세목을 다르게 해서 기준만 높일 것이냐. 뭐 다양한 방안이 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뜨겁게 논의가 되겠죠. 세제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 얘기를 먼저 했지만 뭐 정치권에서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물론 이제 그 상위 이제 적은 프로만 내는 거기도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집을 이제 구매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이 다 본인들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내는 사람의 비중에 비해서 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책 그 공감대라고 해야 되나 효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높은 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 왜냐하면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뭐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비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갖고 네.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또 이제 상대적인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정교하게. 이게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조금 더하면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종부세라는 게 약간 특별한 재산세인데 뭐든지 전 세금에 자꾸 예외를 두는 세금이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세금이 많은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세 개념으로 포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한 채지만 30억짜리인 거고 어떤 사람은 네 채지만 3억 해서 12억짜리라면 당연히 30억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세대로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 시가를 기준으로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하는 게 대원칙을 되는 쪽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모두가 내가 이 정도 집을 사면 이 정도 세금을 내겠네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세금이 복잡하게 버리면 계속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항상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 세금은 좀 단일하게 일원화하게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건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조세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있고 이제 여러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갈라치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그 민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어느 정도 이제 교집합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집합이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상속세와 법인세인데 예. 물론 이제 한국경제인협회라든지 경영인 단체에서는 법인세도 좀 낮추자.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 너무 과하다. 특히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10%포인트가 또 이제 추가되지 않습니까? 네. 50% 세율에서 사실상 60%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러 세제 중에서 상속세랑 법인세는 이제 종부세만큼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 이제 도입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 이제 상속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그렇게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이 없을 것 같고 논리는 계속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영계랑 이제 그 이쪽에서는 이제 상속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줄여줘야 이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결국 이제 부의 대물림, 빈부 격차 이런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거기에서의 좀 그 교집합을 찾기 어려운 좀 공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상속세든 법인세든 뭐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세율을 낮출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세금에는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논의가 말이 되게 진행이 되려면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세수의 3대장이 법인세, 그렇죠. 소득세, 부가세거든요. 네. 그 3대장 중에 하나를 줄이면 세수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네. 세수가 이렇게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자꾸 줄여주는 얘기만 하면은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줄이면 반대로 보충을 해야 되면 어디서 늘리자. 그리고 그 늘리는 쪽이 지금의 시대 흐름에 맞다. 이런 뭔가 어떤 대체제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합리적이고 성숙한 논의가 되는 거지. 다 깎아주자. 다 좋아하는 그러면 얘기니까. 좋죠. 좋은데 그러면 나라는 누가 돌릴 거예요. 더구나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하면 더 좀 답답해 버리는 거죠. 여당은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영업을 잘해서 근본적으로 세율이 낮아져도
세수는 늘어날 거다라는 논리를 여당이 줄창 펴왔지만 네.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낮추자고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생산적인,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미국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더 또 강하게 올리려고 막 그렇기도 하고 있고요. 상속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대주주들 경영권이 붙은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60%에 달한다. 그래서 이들이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가 오르는 걸 원치 않고 주가를 누르려 한다. 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럼 60% 세율을 50%나 40%로 낮추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분 좋게 세금 내고 주가 오르는 거 원하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말단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세금과 붙어있는 말단의 단계에서는 이 기업인들의 주장이 일견 일리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뭐 지분, 고작 그 지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게 맞느냐, 이 근본적인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현실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덜 내려면 상속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만 조금 더 한 발만 떨어져서 큰 틀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왜 그 지분 가지고 그 기업을 지배하는데 그리고 그걸 왜 꼭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정말 침소봉대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M&A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것보다 60% 세율 물리고 상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기업 가치를 더 키워서 사모펀드라든지 어떤 재무적 투자자 혹은 전략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고 차라리 그 현금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네. 그걸 물려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또 이런 계산들도 깔려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정책을 할 때는 그 여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상속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많은 대중들이 아니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이게 뭐 좋은 엄청 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큰 회사나 기업을 물려주는데 세금도 안 내거나 적게 내고 이걸 대물려주는 게 이게 맞아? 이런 어떤 반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경영계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도 좀 이게 쉽게 이제 상속세 부분에서의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이런 어떤 그 대중들의 좀 반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핵심은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다. 또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도 있고 최근에 뭐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 소송 2심 결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SK그룹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다만 별개로 안 상속세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주제인데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속세의 과표 구간이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으면 몇 퍼센트, 30억이 넘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십 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때는 10억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0억은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 1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모든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자산은 올라가는데 그 과표 기준은 계속 제자리 몇십 년째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해 주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과세 표준 예, 구간. 그건 좀 합리적으로 시대에 맞게 맞춰 가야죠.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뜨거운 감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펀드로 차익을 냈을 때 세금이 붙질 않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걸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거니까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해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주식을 열렬히 이제 참여하는 지인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네. 너 기자니까 네. 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주식을 많이 하시는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로 불리는 분들이 금투세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큰 거는 진짜 느껴졌습니다. 죄송한데 그 지인분은 혹시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공제가 5천만 원까지니까 5천만 원 이상을 주식 투자로 버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저한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투세를 내는 대상은 아니지만 금투세를 우려한다라는 네네.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어떤 그 반감들이 엄청 들불처럼 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금투세 논란을 보면 약간 공매도 논란이 약간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금투세에 대한 반발을 가질 정도로 약간 일종의 상징화, 아이콘화 돼버린 것 같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 본다 등식이 많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우리가 금투세를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행한 뒤에 주가가 확 떨어지는지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게 예측이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야당 뜻대로 밀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울컹거리고 정부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왜 부동산은 팔 때 세금을 내지만 왜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은 안 내냐는 대원칙은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건데 다른 이름을 뭘로 하든 혹은 지금의 틀을 바꾸든 세율을 바꾸든 뭐 여러 가지 뭐 세액 공제를 늘리든 뭔가 새로운 틀을 짜서 시행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금투세는 안 한다라고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주식 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단 100만 원만 생겨도 그 사람이 부양가족에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저도 취재를 좀 해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이 보완상을 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스탠스는 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어차피 폐지할 발견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폐지 쪽으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됐다가는 조금 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가 맞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오늘 두 분하고 함께했는데 거의 뭐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산유국 얘기가. 자, KBS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증시에서도 엔터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고 또 하이브 그 민희진 대표 어도 이런 사태도 좀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요. 그 엔터 기업들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